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52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전 시간에 나라야 마푸시고 오디오북을 하고 있었죠.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죽음을 죽이다. 생명 연장의 비밀을 찾아서 조너던 와이너 지음, 한세정 옮김,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뱀파이어의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부러워할까? 50년 뒤 인류의 평균 수명은 200세가 될 수 있을까? 퓰리처상 수상자 핀치의 불의의 조너던 와이너가 전하는 영원 불멸의 삶을 향한 과학 도전기. 지은이 조너던 와이너.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과학 저술가인 조너던 와이너는 퓰리처상 전미도서 비평가상 LA 타임스 도서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핀치의 불의, 초파리의 기적, 시간, 사랑, 기억, DNA 딜레마 등이 있다. 사이언스 시스 기자 겸 편집자로 일했고 프린스턴 대학교 분자생물학과의 방문연구원 및 장문 교수직을 역임했다. 콜롬비아 대학교 언론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글쓰기를 가르치며 뉴욕에서 살고 있다. 옮기니 한세정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신학과를 같은 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소설을 전공하면서 스토리와 생각의 심을 배웠다. 몇 권 옮겼고요. 특이한 이력이네요. 신학과에 갔다가 국문과로.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피닉스. 불멸에 대한 꿈. 1. 불멸의 길을 찾는 과학. 2. 유한성의 극복을 위하여. 3. 생명의 근원. 세포의 삶과 죽음. 4. 생성과 파괴 그리고 부활. 파트 2 히드라. 끊임없는 재생. 5. 노화는 진화의 선택이다. 6. 세포의 쓰레기를 제거하라. 7. 생명을 위협하는 7가지 요소. 8. 진화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의 전쟁. 9. 노화 극복의 적, 암. 파트 3. 생명 연장의 비밀을 찾아서. 10. 영원 불멸한 삶의 역설. 11. 죽음은 계획과 선택이다. 12.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생명 연장의 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된 책이라 2010년도 책이라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조너던 와이너라는 이 저자가 좋은 책을 많이 발표했어요. 믿을만한 신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담배를 좀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네요. 저도 일할 때만이라도 담배를 좀 안 폈으면 하고 있는데 집에서만 피기로 폈으면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진 않네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자, 나라야마 부시고 오디오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끝날 거예요. 마스가 오고 나서 게사요시는 양순해져서 올인에게 짓궂은 소리를 안 하게 되었다. 그 대신 딴소리를 했다. 할머니는 언제 산으로 가? 하고 밥 먹을 때 곧잘 물었다. 새해 되면 금방 갈 거다.
몇 번이나 같은 소리를 되풀이 들으면서 오리는 쓴웃음을 짓게 되었다. 개사요시는 재빠르게 받아 빠를수록 좋아 빠를수록 하면 그때마다 다마는 늦을수록 좋아 늦을수록 하고 개사요시와 똑같은 어투를 흉내내어 모두 같이 웃곤 했다. 다마가 개사요시 말을 제걱받아 똑같이 빠른 입놀림으로 말하는 게 우스워져 오린도 같이 따라 웃었다. 갑자기 여자가 둘이나 늘어 오리는 할 일이라고는 없어졌다. 아직 건장하고 얼마든지 일할 오린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심하고 서운할 정도였다. 마스도 더러더러 일손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긴 있었다. 오리는 심심해서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린에게는 졸참나무 산으로 간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날만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비록 귀신 할매라는 소리를 들을 망정 산으로 갈 때의 나는 돈집 맞다 같은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산으로 갈 때는 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턱 단단히 낼 거야. 신밥에 표고버섯에 송어 말린 것이랑 한 식구가 양껏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장만해 두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할 잎살 막걸리도 조금 묽게 만들긴 했지만 한 말 가까이나 장만해 둔 걸 지금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내가 산으로 가고 나서야 한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맛있게들 먹을 것이다. 그때서야 할머니가 이렇게도 많이 하고 뒤늦게 놀랄 테지. 그리고 그때 나는 이미 산으로 가서 새 깔개 위에 사심 없는 맑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오리는 졸참나무 산으로 갈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세찬 바람이 진종일 불고 온 밤 내에 불어대고 이튿날 새벽녘 문득 저 기묘한 부르짖은 소리가 들렸다. 졸참나무 삼신령님께 빌거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사방으로 떠들었다. 오리는 그 소리를 듣자 이불 속에서 재빨리 기어나와 뒤뚱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늙긴 했지만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옆으로 다마가 막내 아이를 등에다 비끄러맨 듯이 업고 나왔다. 벌써 손에 몽둥이 하나를 들고 있었다. 오리는 어디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마는 대꾸할 여가가 없다는 듯이 대답도 않고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갔다. 이미 집안에서 몽땅 뛰어나와 있었다. 도둑은 빚집 주인이었다. 그 옆집 탄솔집에 들어가 콩가마니를 훔쳐내다 들켜서 탄솔집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던 것이다. 먹을 것을 훔치는 걸 마을에서는 극악인으로 쳤다. 가장 무거운 벌인 졸참나무 산신님께 빌거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 명령을 받으면 그 집의 식량을 몽땅 몰수해서 모두가 나누어 가져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식량 분배를 받자면 반드시 싸움 차림으로 달려가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도둑이 저항을 하는 경우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일각이라도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한바탕 싸울 셈으로 냅다 달려가는 것이어서 반드시 맨발로 가게 되어 있었다. 신발을 신고 가면 그 사람도 문매를 맞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달려가는 쪽에서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되어든다. 이건 식량 도둑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사활과 관계된 중대한 일이냐 하는 걸 누구나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빚집 주인은 다리고 허리고 쓸 수 없도록 녹초가 되어 있었다. 탄솔집에서 붙들렸으나 어느새 여럿이 떠매어 제터로 나왔다. 빚집의 여느 식구들도 그 옆에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엉엉 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집수색이라는 것을 당하는 것이다. 건장한 사내들은 빚집으로 들어가서 마구 뒤지면서 먹을 만한 것이면 몽땅 밖으로 드러냈다.
그 드러낸 것을 보고 모두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랐다. 감자가 처마 밑에서 연방 나와 한 평 정도의 무더기로 쌓인 것이다. 빚집에서 감자 수확이 이렇게나 많았을 리는 없는 것이었다. 감자 농사를 짓자면 씨감자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씨감자는 식량이기도 해서 겨울을 넘길 때는 어느 집이건 간에 조금밖에 안 남는다. 겨울을 넘기자면 어느 집이나 부족해진다. 또한 어느 집에서는 얼마만큼 감자를 캐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훤히 꿰고 있어서 빚집에서는 20분지 1도 안 되어야 하는 거였다. 그러니 이 감자 무더기는 이 집 저 집의 감자를 캐 모은 것이 틀림없었다. 빚집에서는 벌써 2대 영거푸 귤참나무 산신님께 빌었던 것이었다. 선대 때는 풀뿌리를 캐어 먹고 겨울을 났다고 하지만 실은 그해 겨울을 별일 없이 넘긴 것은 산속 어딘가에 식량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당시에 말들이 많았던 것이다. 빚집 종자는 본시구려. 혈통이 도둑인 게 그 손버릇 못 고친단 게 온 종자를 몽땅 없애버려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밤에도 마음 놓고 자들 못한다고 하고 나직나직이 주고받고들 있었다. 빚집 식구는 모두 12이었다. 그날은 온종일 누구도 일이 손에 붙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흥분해 있었던 것이다. 오린네 집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답베이는 두 발을 내뻗은 채 머리를 두 손으로 쌓고 있었다. 이 겨울을 우리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빚집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답베인의 경우에도 당장 절박한 문제였던 것이다. 빚집 사건은 그것을 눈앞에 들이댄 것이나 진배 없었다. 식량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없고 빚집은 식구가 12이고 답베인에는 8이지만 한창 먹어댈 장정들이 많아 딱하기는 빚집이나 매한가지였다. 오리는 답베이 곁에 앉아 있었다. 역시 겨울 넘길 일이 걱정이었다. 겨울을 날 일은 해마다 걱정이지만 금년에는 식구가 많아진 데다 아이들도 다 자라 어느 겨울과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마스는 유난히 심했다. 오리는 마스를 가리켜 개사요시 생녀로 온 게 아니야. 그 밥 먹는 꼴이라니. 제 집에서 쫓겨나서 온 것 같다. 쫓겨나서 온 것 같다. 그게 틀림없으리라고 진작했다. 마스는 계집애 치곤 목성이 좋고 엄청나게 먹어댔다. 그런데다 식량 걱정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는 듯했다. 언젠가도 콩을 삶고 있을 때 마스는 콩을 삶을 땐 먹는 만큼 불어난다고 하더만 하면서 연신 집어먹었다. 그때에는 오린도 담아도 여간 약이 오르지 않았지만 물을 듬뿍 넣어서 삶으라는 소리를 얻어들은 말이거니 싶어 그때에도 답베이는 마스야 먹는 만큼 불어난다면 숫지 안 먹으면 없어지겠군 그래 하고 듣기 싫으라고 한마디 했으나 마스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게 정말입니까요? 하고 정색을 하고 받았다. 답베이가 개사요시야 마스의 따귀 한 대를 갈겨줘라 하고 말하니까 비로소 마스는 콩먹기를 그쳤던 것이다. 답베이도 오린도 겨울날 일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마스도 비슷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선 밥 먹는 것이 너무 난폭해. 골고루 나누어서 먹도록 해야 할 텐디. 개사요시는 오늘은 큰 일을 했어 하고 잔뜩 뽐내며 말했다. 사실 오늘 아침의 그의 활동은 알아줄만 하여 이 집 식구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가서 집 수색꾼 속의 한 사람으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분배받아온 감자도 남달리 수북했던 것이다. 마스도 거기 앉아 있었다. 커다란 배통을 끌어안고 앞쪽으로 약한 숙이듯이 앉아 있었으므로 개구리 비슷하게 보였는데 오늘은 얼굴에까지 긴장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다만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골방으로 들어가서 맷돌을 안고 나왔다. 그리곤 콩을 갈기 시작했다. 스르렁거리면서 콩은 샛노란 가루가 되어 맷돌 둘레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면서 개사요시는 흥얼거렸다. 콩을 먹자면 물에 식혀라. 아빠는 소경 앞을 못 본다. 식힌다는 것은 물에다 불려둔다는 것이다. 콩을 먹을 때는 볶아 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바작바작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금방 소경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므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해서 먹으면 감쪽같이 혼자 먹을 수 있다는 노래였다. 소경 아버지라는 것은 반드시 소경이라는 것만은 아니고 늙은이는 눈이 어두워 늙은이 모르게 젊은이들은 늙은이들보다 배가 더 고프니 늙은이 모르게 슬쩍슬쩍 제목보다 더 먹으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때 돈집 아들이 굉장하군 하면서 들어섰다. 굉장하다는 것은 굉장히 지독한 짓을 했다는 말이었다. 빚집 주인이 큰 일을 저질렀다고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는 거였다. 봐, 저 감자는 잔챙이 뿐이군. 감자는 틀림없이 미처 크지도 않은 걸 밭에서 캐어냈다는 말인 것이다. 우리 집 감자도 우째 조금밖에 캐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둑을 맞았던 것이쟁이. 분배받아온 게 아니야. 제 것을 도로 찾아온 거지. 그래도 도둑 맞은 게 더 많은걸? 답베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집에서나 분배받은 것보다도 제 집에서 도둑 맞은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돈집 아들은 이 원수는 꼭 갚아야 해요. 이제 또 밤이 되면 빚집 놈들이 도둑질을 나설 거야. 뻔하다고. 어서 빨리 요절을 해야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 원. 어서 빨리 뿌리를 뽑아야 하는디. 답베이가 뿌리째 요절을 낸다지만 원체 12이야 라고 말하자 개사요시는 농담으로 받았다. 쌍놈의 새끼들 크게 구덩이를 파설랑 생매장을 해버리든지. 다마가 맷돌 돌리는 것을 멈추고 역시 농담으로 끔찍스러운 소리도 헌다. 그 숫자를 어디다 한대 묻는데요. 돈집 아들이 우스개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어느 집에서나 일을 쉬고 그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돈집 아들이 와락 흥분해서 내뱉고 바깥으로 나가자 마침 밖에서 까깍 하고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봐. 그런 말만 허니께니 까마귀도 우는구먼. 오린이 말하자 돈집 아들은 돌아다 보면서 오늘 밤 송장 치우게 될는지도 모르죠.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고 나간다. 뒷산에는 마을의 묘지가 있었다.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마을일 망정 젊은이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는 한상 차려서 전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밥은 금방 까마귀가 먹어버린다. 그래서 까마귀는 장례 치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례가 있게 되는 걸 미리 아는 신비스러운 예감을 지니고 있어 반가워서 운다고 하며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돈집 아들이 돌아간 뒤 모두들 잠자코 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살깃된 형세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밤쯤부터 볏집 식구 하나씩 처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오싹 소름이 끼쳤다. 다마가 돌리는 맷돌 소리까지 오늘은 묘하게 사르락 사르락 하고 우는 것 같았다. 누워있던 답베이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도 내년엔 기어이 산으로 가야 하는가요? 오리는 그 말을 듣자 비로소 한결 마음이 놓였다. 답베이가 마침내 그러기로 대강 작정을 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이다.
오리는 곧이어 말했다. 건넌 마을 우리 어머니도 산으로 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산에 갔으니 의당 나도 뒤따라 가야지. 다마가 돌리던 맷돌을 멈추고 괜찮아요. 쥐새끼를 낳으면 제가 뒷산 꼴짜기에 갖다 버리고 올 텐게요. 어머님은 비자찌 모양으로 노래로 불리우진 않을 게니 괜찮아요. 그러자 개사요시가 불쑥 나서며 허튼 소리 내가 버리고 올 텐께 문제없어.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리곤 마스를 돌아보고 그렇지 내가 버리고 온다고 하자 마스는 아무렴 진작 부탁하겠어. 동시에 거기 앉은 누구나가 마스의 뚱뚱한 배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다마의 맷돌질 소리가 스르렁 스르렁 하고 멀리서 나는 천둥 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으므로 개사요시는 커다란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엉덩이를 걷어올리곤 쪼그리고 앉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노래를 불렀다. 아빠야 어서 나와 보아 마른 나무에 잎이 핀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얼씨구 절씨구. 요즘에 와서 개사요시는 노랫가락을 꺾어 넘기는 솜씨가 꽤나 능숙해졌다. 우리는 개사요시의 가락 꺾는 솜씨가 참으로 일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개사요시가 부른 노래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부른 노래로서 옛날부터 불려 내려오던 노래가 저렇게 제멋대로 번질되어서 야단이라고 생각했다. 개사야 그런 노래는 없다. 산이 탄다. 고목에 잎이 핀다. 가사가 그렇게 되지. 하고 바로 고쳐주었다. 어러러 돈집 할아버지는 그렇게 불렀는걸? 아니야 이 녀석아. 옛날에 산불이 나서 말이다. 모두 불 끄러 산에 갔었나벼. 그런 때 부른 노래지야. 그렇지 답베이야. 이렇게 말하고 답베이를 보니 답베이는 방바닥에 번듯이 누워서 이마에다 물수건을 대고 있었다. 눈 언저리에까지 수건이 닿고 있었다. 오리는 답베이 얼굴을 모로 훔쳐보았다. 그러자 새삼스럽게 답베이가 불쌍해 보였다. 이 겨울을 날 일도 고생스러운 일이고 졸참나무산으로 갈 일도 만만치 않게 큰 일인 것이다. 어머니도 내년엔 기어이 산으로 가야 하는가요?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까지 줄곧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새삼 불쌍해졌던 것이다. 오리는 답베이 곁으로 바싹 다가 앉아서 수건을 슬쩍 당겨 뺐다. 답베이 눈이 번뜩이고 있는 것 같아서 곧장 뒤로 한 발 물러나 떨어져 앉으면서 눈속이 번들거리고 있는데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야단이구먼 하고 생각했으나 내 눈이 아직 말짱할 때 잘 봐두어야지 하고 곁눈으로 다시 한번 답베이의 눈 쪽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맷돌 소리가 먹고 다마가 달려나와서 앞도랑으로 가 세수를 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도 다마는 맷돌질을 멈추고 세수를 하러 나갔던 것이다. 전현도 설마 울고 있진 않겠지? 저래서야 어쩌는고 저렇게들 마음이 약해서야. 답베이 녀석도 더 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먹어야 할 낀데 저렇게 하나같이 마음들이 약해서 어쩔까 모르겠네. 개사요시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이 탄다. 고목에 잎이 핀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얼씨구 절씨구. 이번에는 제대로 불렀다. 가락 꺾는 게 참으로 능숙해서 고목에 잎이 핀다는 대목은 영가와 같은 가락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대목이 나니와 부시처럼 울음이 금방 나오게끔 멋지게 넘어가는 것이다. 얼씨구 절씨구 하고 끝을 맺자 오리는 얼씨구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커다란 소리로 장단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밤늦게 여럿의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오린네 집 앞을 지나 뒷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빚집 일가족이 마을에서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이튿날이었다. 이젠 빚집 얘긴 입 밖에 내지 말자 하고 온 마을 사람의 의논이 모아져 그로부터는 누구도 그 얘기를 숙덕이지 않았다. 12월로 접어들면 엄동이었다. 음력이어서 보름께가 되면 여간 춥지 않았다. 아이들이 눈버러지가 날아왔다 하고 떠든 적이 있어 오리는 내가 산으로 갈 때는 꼭 눈이 올 것이다 라고 심주어 말했다. 눈버러지라는 것은 하얀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눈이 오기 직전에는 이 하얀 작은 벌레가 날아다닌다고들 한다. 마스의 배가 임산에 바짝 다가선 것은 누구 눈에나 뻔히나게 보여서 동작이나 숨쉬는 거나 여간 힘겨워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흘이면 정월로 접어드는 밤 오리는 아침 일찍 닷배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닷배이 귀에다 입을 대고 산으로 갔던 사람들을 오늘 밤 부르는란다. 모두 기별을 하거라. 오리는 내일로 졸참나무 산으로 가길 이미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산으로 갔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한턱 쓰려는 것이었다. 아직 일러요. 새해나 된 다음에. 닷배이는 내일 당장 가겠다는 말을 듣곤 적지 않게 당황해버렸다. 새해 접어들어서나 천천히 갈 작정이었던 것이다. 오리는 무슨 소리냐 인서가. 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기왕이면 쥐새끼 낳기 전에. 닷배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리는 어서 이루고 올해도 오늘 밤 애들 집에 오라고. 다들 산으로 가기 전에 어서. 그 어투와 억양에는 닷배이로 하여금 절대로 그대로 따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힘찬 것을 지니고 있었다. 닷배이 뒤에서 끼얹듯이 말했다. 알아들었니? 어서 다녀와. 아니면 내일 나 혼자서 산에 갈 테다. 그리하여 그날 밤 부른 사람들은 다 모였다. 산으로 가기 전날 밤에 실대접을 하는 것인데 초대를 받는 사람은 산으로 갔다 온 사람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산으로 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교시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실은 맹세를 시키는 것이었다. 교시하는 데도 인의와 같은 예법이 있어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교시를 한다. 모인 사람은 남자가 7, 여자가 하나였다. 이 가운데서 여자는 지난해 수행해서 갔던 것인데 여자가 수행자로 가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맞춤하게 수행을 할 사람이 없는 집에서는 다른 집에다 부탁해서 위촉을 할지언정 대체로 남정네가 가는 것이다. 술자리에 초청된 8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산에 갔던 사람이 고참격으로 가장 발언권이 크고 그 사람이 두목과 같은 존재로 좌중을 이끌었다. 술 마시는 것도 첫 잔을 그가 들고 매사가 산에 갔던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다. 오늘 밤의 가장 선배격은 성미 급한 대루라는 사람이었다. 대루는 사실 성미가 급하기는커녕 차분한 50연배의 중년이었지만 몇 대인가 전에 대루 집안에 성미 급한 조상 하나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 그것은 별명이라기보다는 이 댁의 가호처럼 되어 있었다. 오린과 닷배이는 관례대로 아랫목 한가운데 높지기 앉고 그 앞에 손님들이 차례로 앉는다. 오린과 닷배이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오린이 오늘 밤을 위해 준비해둔 쌀 막걸리가 한 말 가까이 들어있는 항아리이다. 대루가 오린과 닷배이를 향해 새삼스럽게 예를 갖춰 절을 하자
이어 손님들은 다 같이 머리 숙여 절을 하였다. 대루는 답베이에게 산으로 가는 일은 괴롭고도 꽤나 고생되는 일이지요. 오린과 답베이는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루는 말을 끝내자 항아리를 붙잡고 입을 대곤 꿀꺽꿀꺽 마실 만큼 마셨다. 그리고 다음 차례에게 항아리를 돌리면 그 사람도 마실 만큼 마시고 순서대로 다음 차례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 바퀴 돌면 다시 대로 앞으로 갖다 놓는다. 대로는 오린을 향해 책임 듯한 입놀림으로 산으로 가는 예법은 기필코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 산으로 가거든 말을 하지 말 것. 말을 끝내자 다시 항아리에 입을 가져다 대고 꿀꺽꿀꺽 마시고 다음 차례에게 돌렸다. 오린도 답베이도 오늘 밤 손님들이 교시하는 내용은 대강 다 알고 있었다. 평소에 노상 들어왔던 것이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새삼 격식 차려서 듣게 버릇들어져 있었고 손님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격이므로 열심히 듣고 있었다. 항아리가 또 한 바퀴 돌아오자 대루의 다음 사람 앞에 놓여졌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대루와 같은 입놀림으로 산으로 가는 예법은 기필코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 집을 나설 때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나갈 것. 말을 끝내곤 항아리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마셨다. 항아리가 한 바퀴 돌아 세 번째 사람 앞에 놓여졌다. 그 사람도 대루와 같은 입놀림으로 산으로 가는 예법은 기필코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 산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 말을 끝내곤 또 항아리에 입을 가져다 대고 꿀꺽꿀꺽 마셨다. 항아리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네 번째 사람 앞에 놓여졌다. 중요한 대목은 세 번째에서 끝이 나. 네 번째 사람은 졸참나무 산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일러준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우선 뒷산 자드락을 돌아 다음 산의 호랑가시 나무 밑을 지나 다시 자드락을 돌아 세 번째 산을 넘으면서 못이 있다. 못을 세 번 돌아서 돌각다리 네 번째 산을 오르거라. 그 꼭대기에 오르면 골짜기를 바로 건너 맞은 쪽이 졸참나무 산이다. 골짜기를 오른쪽을 보면서 다음 산 왼편으로 보면서 나가거라. 골짜기를 돌면 25리, 도중에 7번 꺾이는 길이 있는데 그곳이 칠곡이라는 곳이다. 칠곡을 넘으면 거기서부터 그 앞은 졸참나무 산신님의 길인데 졸참나무 산신님 길은 있지만 뚜렷하지 않고 졸참나무 사이를 위로 오르면 하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다. 말을 끝내자 항아리가 돌고 이것으로 끝나버렸다. 이 교시가 끝나면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를 한 네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묵묵히 항아리만 돌면서 술을 다 마시게 되는데 마실 만큼 마셨으면 그 사람은 잠자코 사라지듯 가버리는 것이다. 다만 대루만은 맨 나중에 가는 것이다. 모두 돌아가 버리고 대루도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일어서면서 답베이를 손짓으로 불러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곤 속삭이는 소리로 봐라, 거기 가기 싫거든 산까지 가지 말고 칠곡 쪽에서 돌아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곤 주위에 누구 하나 듣는 사람이 없음에도 어둠 속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잔뜩 겁을 내고 있었다. 뚱땅지 같은 소리를 말어 하고 답베이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다지도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따위 못난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대루는 곧 아니 이것도 남 듣지 못하게 슬쩍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거여서 하는 소리니께 달리 생각은 말어. 이렇게 말하곤 돌아갔다.
모두 돌아간 뒤에 오린과 닷배이도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내일 밤이면 산으로 가는 터이라 오늘 밤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이어서 오리는 숫째 잠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다. 밤이 깊어 축시 오전 2시쯤 됐을까. 오리는 바깥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엉엉 하는 사내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서 오린네 집 앞에까지 왔는데 그 울음소리를 뭉개버리듯이 저 귀머거리 흔들기의 노래도 들려왔다. 육군 육군 육군이여, 수행은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질 않지. 어깨는 무겁고 짐은 괴롭고 아 육군청정 육군청정. 오리는 이불 속에서 머리를 들어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저 목소리가 돈집 맞다의 울음소리임을 알았다. 그래서 못난 영감 같으니라고 라고 새삼 생각했다. 다시 조금 있으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까지 났다. 그리고는 오리네 집 문을 바작바작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났다. 저게 대체 무엇인고 싶어 일어나 봉당으로 나와 긁는 소리가 나는 쪽의 문을 비끈 열었다. 밖은 달빛이 환한데 얼굴을 숨기고 몸을 떨면서 맞다가 웅숭거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거기에 터덕터덕 사내 하나가 또 뛰어왔다. 맞다의 아들 녀석이었다. 녀석은 손에 굵은 새끼를 들고 제 애비를 흘낏 보고 있었다. 오리는 닷배이야 닷배이야 하고 불렀다. 닷배이도 잠이 쉬올 리가 없어 금방 나왔다. 닷배이는 돈집 아들과 얼굴이 마주치자 손에 든 새끼줄을 보고 웬일이냐 하고 물었다. 새끼를 물어뜯어 끊고 도망을 쳐왔어 하고 아들 녀석은 다시 원망스러운 듯이 제 아범인 맞다를 흘겨보았다. 닷배이는 저런 놈을 보겠나 하고 돈집 아들이 무정한 데에 놀랐다. 한편 오리는 맞다를 저런 영감을 보겠나 하고 어이없이 쳐다보았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래에도 기머거리 흔들기에 흔들리어서 새끼줄도 끊기고 인연도 끊기고 이런 구절이 있거니와 바로 이 꼬락서니는 새끼줄이 끊길 만큼 흔들렸다는 것인데 한술 더 떠서 물어뜯었다고 하니 이야말로 노래 구절 이상이라 생각되었다. 오리는 꾸짖듯이 맞다에게 말했다. 맞다 양반, 귀머거리 흔들기를 당해서야 쓰겄소. 산신님에게나 자식에게나 살아있는 동안에 인연이 끊겨서야 야단이죠잉.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부드럽게 가르쳐준 것이다. 오늘 밤은 그만둬라 하고 닷배이는 돈집까지 맞다를 업어다 주었다. 그 이튿날 밤 오리는 꺼림칙해하는 닷배이를 한바탕 꾸짖듯이 채근해서 졸참나무산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밤중에 그 다음날 온 가족이 먹을 흰밥도 지어놓았고 표고도 송어도 다마에게 미리 잘 일러두었다. 온 가족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뒷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닷배이가 둘러맨 등판대기에 올라탄 것이다. 바람은 그다지 불지 않았지만 꽤나 추운 밤이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서 달빛마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닷배이는 장님 걷듯이 더듬거리며 걸어갔다. 오린과 닷배이가 나간 뒤에 다마는 이불을 들치고 일어났다. 그리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구루터기에다 두 손을 짚고 칠흑 어둠 속을 뚫어보며 그녀대로 전송을 하였다. 닷배이는 뒷산 자드락을 돌아 호랑가시 나무 아래까지 왔다. 가지가 삭간마냥 무성해서 그 아래를 걸어가기란 어느 집안으로라도 들어가는 듯이 기분 나쁜 어둠이었다.
여기까지는 답베이도 와본 적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서부터 앞으로는 졸참나무 산으로 가는 행차가 아니고서는 가선 안 된다고 하는 길이었다. 평상시에는 호랑가시 나무 아래를 지나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도는 길로 잡아가는 것인데 지금은 곧장 앞으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산의 자드락도 돌고 세 번째 산의 자드락을 돌자 과연 못이 있었다. 마침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해서 못을 대강 돌아섰을 때는 어지간히 밝아왔다. 돌층계가 세 개 있고 거기서부터는 언덕이 가팔랐다. 네 번째 산을 곧장 치받아 오르는데 꽤나 높은 산이어서 꼭대기가 가까워질수록 험준하였다. 정상에 이르러 답베이는 정신 차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편 쪽에 졸참나무 산이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 산과 졸참나무 산 사이에는 곧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이 생각되는 골짜기가 가리워져 있었다. 졸참나무 산으로 가자면 정상에서 조금 내려와 연이어 있는 지붕을 밟아가는 듯이 능선길을 걷는 것인데 오른쪽은 깎아지른 낭떠러지이고 왼편은 험준하게 치솟은 산 언덕이었다. 골짜기는 네 개의 산에 둘러싸여 나락의 밑바닥 마냥 깊은 골짜기였으므로 답베이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하여 나아갔다. 골짜기를 도는 데만 25리라고 들었는데 졸참나무 산으로 가까워감에 따라 답베이의 발은 단지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걸 알 뿐이었다. 졸참나무 산이 보였을 때부터 거기 살고 계실 한울림의 심부름꾼이 되어버려 그 한울림의 명령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다. 그렇게 이럭저럭 7곳까지 온 것이다. 올려다보면 졸참나무 산은 바로 거기 눈앞에 앉아있는 듯 하였다. 7곡을 넘어서자 여기서부터는 길은 있으면서도 없다고 들었던 터이므로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나무는 졸참나무밖에 없었다. 답베이는 마침내 졸참나무 산까지 왔다고 짐작되어 이젠 말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속다짐을 하였다. 우리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일체 한마디도 없었다. 걸으면서 이 편에서 말을 걸어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올라가도 졸참나무만 연달아 있었다. 드디어 꼭대기인 듯한 곳에까지에 이른 것이다.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어 그곳을 막 지나갔을 때 바위 그늘에 누군가 사람이 있었다. 답베이는 흠칫하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바위 그늘에 의지해서 몸을 웅숭거리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두 손을 마주잡고 마치 합장이라도 하고 있는 형상이었다. 답베이는 우뚝 멈춰선 채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오린이 등 뒤에서 손을 내밀어 앞쪽으로 흔들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손짓이었다. 답베이는 다시 나아갔다. 또 바위가 있고 그 그늘에는 백골이 있었다. 다리는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머리는 뒤집혀져서 옆에 뒹굴고 있었다. 늑골만은 조금 전에 본 시체처럼 바위에 기대어 있는 채였다. 손은 멀찌감치 한쪽씩 떨어져서 뒹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삼아 헤쳐놓은 것이나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제각기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다. 오리는 손을 내밀어 앞으로 휘저었다. 바위가 있으면 반드시 주검이 있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나무 뿌리 밑에도 있었다. 아직도 말짱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갓 죽은 사람이었다. 거기서 답베이는 또 한번 기겁을 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눈앞의 시체가 꿈틀하고 움직였던 것이다.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역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틀림없이 방금 움직였어 하고 생각하니 발이 굳어져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러자 또다시 그 시체가 움직였다. 그 시체의 가슴께가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엔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다.
시체의 옷이 검정색이어서 까마귀가 있는 걸 몰랐던 것이다. 닷배이는 발로 탁 하고 땅을 한번 걷어찼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까마귀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닷배이는 그냥 그 길을 지나갔다. 그러자 까마귀도 비로소 날아올랐다. 조용히 깃을 펴고 천천히 날아오는 것이 밉살스러울 정도로 침착한 까마귀였다. 별 생각 없이 시체를 돌아보았더니 그 가슴 근처에는 아직도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다. 두 마리 있었구먼 하고 생각하니 그 밑에서 또 한 마리의 머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시체는 두 다리를 내뻗고 있는데 뱃속 내장을 까마귀가 파먹고 거기다 둥우리를 틀고 있었군 하고 생각했다. 그 속에 까마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밉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웠다. 이쯤이 대강 정상 같은데 길은 아직도 오르막길이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까마귀는 더 많아졌다. 닷배이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위가 온통 움직이는 것 마냥 까마귀들이 어기적 걷고 있는 것이다. 낙엽이를 사각사각하고 사람이 밟는 것 같은 소리까지 내면서 걷는 것이었다. 까마귀가 많은 산이로군 하고 그 숫자가 많은데 새삼 놀랐다. 까마귀가 여느 새와 같이 생각되지는 않았다. 검정 고양이 같은 눈초리에다 원체 동작이 느려서 기분이 나빴다. 여기서부터는 해골들도 더 많이 뒹굴고 있었다. 조금 더 가자. 대머리산 같은 곳이 있고 이곳은 바위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백골이 눈이 온 것 마냥 주위가 수채 하얄 정도로 널려져 있어서 발뿌리만 보고 걷고 있는 닷배이는 백골을 피해서 가려고 해도 눈앞이 어찔어찔하여 금방 걸려 넘어질 것 같았다. 닷배이는 이 백골 속에는 생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문득 나무밥 공기 하나가 뒹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을 보자 흠칫하면서 그 자리에 섰다. 그렇구나 하고 새삼 감탄을 하였다. 이곳으로 오면서 밥 공기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앞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던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지고 오지 못한 자기가 서운한 느낌도 들었다. 까마귀는 바위 위에서 두룩두룩 눈알을 굴리고 있었다. 닷배이가 돌 하나를 집어들어 휙 내던지자 푸득푸득 날아올랐다. 그 근처의 까마귀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도망치는 걸 보니 살아있는 사람에겐 달라붙지 않겠군. 그렇게 알게 되자 조금 안심은 되었다. 길은 아직도 오르막길이었다. 더 계속 걸어나가자 해골 바위 없는 바위 그늘 한 군데가 나왔다. 거기까지 이르자 오리는 닷배의 등을 두드리며 발을 흔들어댔다. 등에서 내려달라는 채근이었다. 닷배이는 등판을 내려놓았다. 오리는 등에서 내리자 허리에 대었던 깔개를 그 바위 그늘에다 깔았다. 그리곤 자기 머리에 비끄러 매었던 보자기를 닷배이의 등판대기에 동여매려고 하였다. 닷배이는 눈을 부릅뜨고 화난 듯한 얼굴로 그 보자기를 깔개 위에다 얹어 놓았다. 오리는 보자기 속에서 흰 쌀밥 뭉텅이 하나를 꺼내 깔개 위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를 등판대기에다 비끄러 매려고 하였다. 닷배이는 등판대기를 와락 낚아채듯이 빼앗곤 보자기째로 깔개 위에 놓았다. 오리는 깔개 위에서 벌떡 일어섰다. 두 손을 가슴에 다 모으고 읍을 하듯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입을 다물고 잠시 부동자세로 그렇게 서 있었다. 허리띠 대신에 새끼 오래기로 묶고 있었다.
닷배이는 그렇게 부동자세로 서 있는 오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오린의 얼굴은 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오린은 손을 내밀어 닷배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닷배이 몸뚱이를 지금까지 왔던 쪽으로 돌려 세웠다. 닷배이는 온몸이 뜨거워져서 목욕통에라도 들어가 있는 듯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 위로는 더운 김이 몰신몰신 났다. 오린의 손은 닷배이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닷배이 등을 왈칵 떠밀었다. 닷배이는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서약을 쫓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10걸음쯤 걷다가 닷배이는 이미 오린이 타고 있지 않은 등판대기를 위로 올려 밀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주정뱅이 마냥 비트적거리며 내려갔다. 조금 내려오다가 닷배이는 시체에 한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 모로놓은 시체의 이미 살이 없어 잿빛 해골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얼굴에 두 손을 짚어버렸다. 일어서려고 하면서 그 시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가느다란 목에 새끼 오래기가 감겨져 있는 걸 보았다. 그것을 보자 닷배이는 머리를 푹 숙였다. 내게 그런 용기는 없어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해 산을 내려갔다. 졸참나무 산의 중턱쯤까지 내려왔을 때였다. 닷배이는 눈앞에 허연 것이 어른거렸다. 멈춰서서 눈앞을 보았다. 졸참나무 사이로 하얀 가루가 날고 있었다. 눈이었다. 닷배이는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지그시 보았다. 눈은 금방 굵어지며 한방눈으로 퍼붓고 있었다. 노상오리니 내가 산으로 갈 적에는 필경 눈이 올 것이다 라고 심주어 말한 그대로가 된 것이다. 닷배이는 와락 발길을 돌려 산으로 대오르기 시작했다. 산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마저 깜빡 잊었던 것이다. 눈이 온다는 것을 오린에게 어서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알린다기보다는 정말 눈이 온다 하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말로 눈이 오는구만요 하다못해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닷배이는 원숭이 마냥 금단의 산길을 미친 듯이 올라갔다. 오린이 있는 바위 근처까지 올라갔을 땐 눈은 이미 지면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이쪽 바위 그늘에 숨어서 오린의 모습을 엿보았다. 산으로 가는 율법을 깨고 뒤를 돌아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되올라와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규칙까지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었다. 죄를 짓는 것과 매한가지였다. 하지만 정녕 눈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대로 지금 눈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말만은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하고 싶었다. 닷배이는 바위 그늘에서 쓱 얼굴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눈앞에 오린이 앉아 있었다. 등에서 머리 위로 깔개를 짊어지다시피 올려놓고 눈을 피하고 있었으나 앞머리에도 가슴에도 무릎에도 눈은 덮여 있었다. 마치 흰 여우 마냥 한 곳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연부를 외고 있었다. 닷배이는 커다란 목소리로 어머니 눈이 와요. 오리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닷배이 쪽으로 흔들었다. 그건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꽤나 춥지요잉. 오리는 몇 번 거푸 머리를 몰아주었다. 그때 닷배이는 주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을 알았다. 눈이 오니까 마을 쪽으로 날아갔거나 둥우리 쪽으로 들어가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눈이 와서 참 잘됐다. 게다가 찬 산바람에 쏘이느니
눈 속에 묻혀있는 편이 춥지 않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어머니는 잠들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눈이 와서 좋으시구먼요. 그리곤 다시 산으로 가는 날에 하고 노랫가락 문구를 덧붙였다. 오리는 머리를 아래 위로 끄덕여 주걱거리면서 답배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을 내밀어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하고 흔들었다. 답배이는 어머니 정말로 눈이 왔구먼요 하고 부르짖곤 도망치는 토끼 모양으로 달려서 산을 내려갔다. 산의 율법을 깨트린 것을 누구에게나 들키지나 않을까 하고 정신없이 달렸다. 누구도 있을 리 없는 칠곡 위에까지 내려왔을 때 마침 돈집 아들 녀석이 눈 오는 속에서 등판대기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등판대기에는 맞다가 올라앉아 있었다. 굵은 새끼 오래기로 죄인 마냥 꽁꽁 묶여 있었다. 답배이는 왁 하고 저도 모르게 우뚝 섰다. 돈집 아들 녀석은 맞다를 칠곡에서 그대로 굴려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개의 산에 둘러싸여 어느 만큼 깊은지 도무지 짐작할 수조차 없는 지옥의 꼴짜기에다 맞다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을 답배이는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굴려 떨어뜨리려는 것이군 하고 알게 되자 지난 밤에 대루가 가기 싫거든 산까지 가지 말고 칠곡쯤에서 돌아와도 괜찮다라고 하던 말을 새삼 떠올렸다. 그건 바로 이러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었군 하고 비로소 알았다. 맞다는 간밤에는 도망을 쳤던 것이지만 오늘은 꼼짝달싹 못하도록 꽁꽁 묶여 있었다. 감자 부대 마냥 산 것이 아닌 듯이 드르륵 굴려지고 있었다. 그 아들 녀석은 그걸 손으로 밀어 막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맞다는 새끼 오래기 틈으로 겨우 움직이는 손가락을 내밀어 아들의 목덜미를 필사적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 아들 녀석은 그 손가락을 뿌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맞다의 다른 한쪽 손가락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말았다. 맞다의 발끝 쪽은 거의 골짜기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맞다와 그 아들 녀석은 지금 답배이 편에서 보자면 말없이 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싸우고 있었다. 이러던 중에 아들 녀석이 다리를 들어 맞다의 배를 냅다 걷어 찾아 맞다의 머리는 골짜기를 향해 거꾸로 곤두박질 치며 공처럼 두어 번 돌곤 곧장 모로 자빠져서 덜렁덜렁 급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갔다. 답배이가 골짜기 아래쪽을 내려다 보려 하고 있을 때 골짜기 밑에선 회오리 치며 뭉글뭉글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듯이 새까맣게 까마귀 무리들이 날아올랐다. 솟구치듯이 날아올랐던 것이다. 까마귀로군 하고 답배이는 온몸이 오그라들듯이 기분이 나빴다. 날아오른 까마귀들은 깍깍 하고 소리를 피우면서 답배이 머리 위로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골짜기 어딘가에 둥우리가 있어 눈이 오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았다. 필경 맞다는 거기 떨어졌을 것이다. 어지럽게 떠돌던 까마귀는 차츰 다시 골짜기 쪽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까마귀 바비로군. 저렇게도 많고 극성스러운 까마귀한테서야 하고 부르르 몸서리가 쳐졌으나 떨어졌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 녀석 쪽을 본즉 역시 까마귀 떼를 보고 기분이 나빴는지 빈 등판대기를 둘러매고 공중을 날듯 냅다 달렸다. 답배이는 저런 짓을 하려니까 술 한잔 안 냈쟁 하고 생각하면서 늑대가 달려가듯이 잔뜩 등을 웅숭거리고 도망쳐가는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눈송이는 더욱 굵어져 탐스러운 한방눈이었다.
다베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져 있었다. 집으로 가면 막내계 집에는 어른이 없어져서 섭섭해하겠구먼 하고 생각했다. 할매는 언제 와? 하고 묻기라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난감했다. 집 앞까지 다 오자 문 앞에 잠시 서서 방안 기척을 살폈다. 방 안에서는 둘째 놈이 막내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어르고 있었다. 할매를 버릴까 뒷산에다가 뒷산이면 개인들 귀여울 텐디. 아이들은 오늘 내내 집을 지키면서 우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다. 개 노래만 되풀이 불러대고 있었다. 기어서 온데도 문 안으로 안 들일걸. 개는 밤에 오는 새가 아니야. 이 마을에서 옛날에는 늙은이를 가까운 뒷산에 갖다 버렸던 것이다. 언젠가는 노파 하나를 그렇게 버렸는데 기어서 돌아와 버렸던 것이다. 그 집 식구들은 기어왔다 기어왔다 마치 개 같다 하고 떠들면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방 안에 있던 어린애들은 진짜로 개가 귀여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 노파는 밤새 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한 아이가 개가 울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 집 어른 누군가가 개가 아니다. 개는 밤에 울지 않는다. 저건 새가 우는 소리다 하고 아이들에게 진짜 사정을 털어놓은들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로 때웠던 것이다. 개 노래는 바로 그런 사연이 깔려있는 노래였다. 다페이는 문 앞에 선 채 개 노래를 듣고 있었다.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 아이들도 이젠 올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다페이는 어깨에서 등판대기를 내려놓고 눈을 털었다. 문으로 막 가려고 하였을 때 마스가 골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불룩한 배에 졸라맨 허리띠는 어제까지 올인이 쓰던 줄무늬가 있는 가는 띠였다. 마스가 방금 열고 나온 골방 구석에는 간밤에 올인이 정성스럽게 개어두었던 솜옷을 벌써 개사요시는 잠옷마냥 등에다 걸친 채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간밤에 치르고 남은 술을 마시고 취한 모양으로 몽롱한 눈으로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운이 좋아. 눈이 와서 할매는 엄청나게 운이 좋아. 야, 정말로 눈이 왔군 하고 신이 나서 감격하고 있었다. 다페이는 문턱에 선 채 다마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페이는 문득 후 하고 길게 큰 숨을 내쉬었다. 그 바위 그늘에서 올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눈을 뒤집어 쓴 채 필경은 소못 노래를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추운들 소못은 산으로 가는 데는 입지는 않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야마 부시코.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네. 죽음을 주제로 한 문학 중에 이렇게 탁월한 문학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나라야마 부시고는 감독 이름이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일본의 거장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도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좀 다른 에피소드가 좀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이 영화의 주제를 좀 훼손시킨 면이 있는데 저는 그 대목이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나라야마 부시고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이 대학 때 아니다 군대 있을 때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책과 동화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지금 죽음의 부정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문열 씨 작가의 작품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양식. 우리는 이런 소설의 출연을 위해 50년을 기다려왔다. 멋진 표현입니다. 후카사와가 나라야마 부시고를 발표했을 때 일본 문단은 그 같은 찬사를 서슴지 않았다. 짐작으로는 최인훈의 광장이나 윤홍길의 장마가 우리 문단에 준 충격보다 더 했던 듯 싶다. 20여 년 전 내가 처음 나라야마 부시고를 읽고 난 뒤 받은 느낌도 일본 문단의 그것에 비해 작지 않았다. 그것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율이었다. 그때 이미 문학 청년이 되어 있던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아득한 절망에 빠져들기까지 했다. 스스로 단편에 재능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던 시절이라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그 감동의 많은 부분은 흥분되고 가장되기 쉬운 젊은 날의 감수성에다 특이한 소재가 주는 낯설음과 기계미가 잘 맞아떨어진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문명과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격리된 이국의 오지와 결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들이 정착시킨 기이한 행태, 빛 제도는 어떤 신비감까지 자아냈을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도 고려장이란 전설로 남아있는 기로의 습속 같은 것들은 이국적 나라 야마부시의 애절한 가락과 어울려 젊은 내게 전율과도 같은 감동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새삼 평가절하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낯선 것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더욱 낯설게 만드는 기교나 잘 번역될 수 있게 세련시킨 토속성,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생생한 성격 묘사는 어떤 완전성 같은 것까지 느끼게 한다. 거기다가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는 죽음의 미학을 다룬 단편의 한 전범을 이루었다 할 만하다. 죽음을 기꺼이 껴안다는 점에서는 이 나라야마 부시고도 우국과 같은 전통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우국의 죽음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순사라면 나라야마 부시고의 죽음은 습속에 융화된 자연의 수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주제의 한 단편집 중에 2명의 일본 작가를 수록해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작품을 추가했다. 야마나시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 후시카와 시지로는 중학 시절에 알렉산드르 뒤마의 춘희에 심취하는 등 일찌감치 외국 문학에 눈을 떴다. 그러나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더 이상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 했다. 1956년 단편 나라야마 부시고가 중앙공론의 신인상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이미 42살의 중년이었다. 이후 그는 토속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비교적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지만 1960년 한 사건에 휘말려 한동안 절필에 들어간다. 일본에서 1960년은 안보투쟁과 사회당, 아사누마 위원장 자해살인 사건이 있었던 혼란스러운 해였다. 그런데 바로 이 해가 후카사와가 중앙공론 12월호에 발표한 풍류몽담이 황실에 대해 불경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우익단체로부터 테러를 당하게 된 것이다. 4년 뒤 후카사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어릴 적부터 기타 연주를 즐겼던 그는 1967년에 자신이 손수 만든 농장에서 기타 리사이트를 개최하고 70년대에 들어서는 몽실이라는 과자집을 경영하는 등 숱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1980년 가와바다 야스나리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자신의 작품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상을 거절하고 이듬해 다나자키 중이치로상을 수상한 일도 일본 문단에서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다 읽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단편을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릴 거고요. 종종 더 좀 자주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